스스로에게 친절하세요. 이 한 문장이 오랫동안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제일 첫 번째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이 책의 저자 멜 로빈스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다름 아닌 멜 로빈슨 본인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잠재의식의 파이프에 찌꺼기가 가득 찼고 그로 인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가질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잊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울 속의 나에게 하이파이브 하는 동작을 통해 비참하게 생각했던 자신을 격려하게 되고 축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죠. 이 하이파이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울 속의 하이파이브로 변화된 삶을 증명하고 있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하는 첫 번째 행동, 하이파이브. 자신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굿모닝 해빗, 멜 로빈스입니다. 살면서 소름이 돋을 만큼 변화를 원한다면 믿음의 힘에 대해 알아야 한다. 믿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알려주겠다. 마음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당신이 기꺼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말이다. 불가능한 일을 믿을 수 있도록 스스로 격려하라. 믿음의 힘으로 나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루는 부모님께서 학교에 오셨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잘 차려입고 근처 레스토랑에 갔다. 그날 레스토랑 안으로 걸어가며 나는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풍경화를 보았다. 그저 그림을 쳐다보고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멈춰 서서 그 그림을 응시했다. 그림은 문을 가로로 기울여 놓은 것만큼 컸다. 그 그림이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졌고 내 마음을 끌어당겼다. 그림이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주변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나는 그림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마치 그림 속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다. 그림은 버몬트의 넓은 들판이었다. 들판 한가운데에는 길게 자란 풀과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하늘엔 파란 구름과 우뚝 솟은 산자락이 있었다. 들판으로 불어오는 산들바람과 싱싱한 건초의 싱그러운 향도 느껴지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레스토랑에 서 있는 게 아니었다. 들판 한 복판에 서 있었다. 내 몸과 마음, 영혼은 오로지 그 그림에만 집중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것에 연결된 느낌이었다. 나는 여태껏 예술품을 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그림이 너무 갖고 싶었다. 이처럼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열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무언가가, 어떤 장소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예정됐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
당신은 그 순간에 온전히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하이파이브 에너지다. 남편을 처음 봤을 때도 그랬다. 나는 뉴욕의 한 술집에서 위스키를 주문했다. 그러자 뒤에서 어떤 남자가 그거 괜찮네요. 똑같은 걸로 주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뒤돌아보았고 지금의 내 남편이 거기 서 있었다. 술집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는 대화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치 한 1000년 동안 알던 사이였던 것처럼. 그는 3일 후 내게 청혼했다. 몇 년 뒤 나는 열망의 파동을 또 한 번 느꼈다. 보스턴의 버려진 집 앞을 지나갈 때였다. 나는 남편에게 차를 세우라고 말했다. 집의 창문은 죄다 부서져 있었고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마치 폐가 같았다. 그런데도 이유 없이 그 집을 사고 싶었다. 겨우 집주인을 추적해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 우리는 그 집을 사들여 지난 24년 동안 이 집에서 생활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사고가 꽉 막히지 않았던 순간들이다. 그때 나는 열린 상태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고 이유가 무엇이든 스스로 그것을 믿어도 된다고 허락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도록 허락하는 것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한다. 망상활성계가 즉각 마음을 그에 맞춰 조정하기 때문이다. 레스토랑에 서서 그림을 들여다보는 사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웨이터가 쟁반을 놓쳐 유리잔에 여러 개가 산산조각이 났다. 그 소리에 놀라서 고무줄 튕기듯 정신이 돌아왔다. 그리고 몸을 기울여 가격표를 보았다. 3,000달러였다. 나는 숨을 크게 내쉬며 천천히 돌아섰다. 부산한 레스토랑의 떠들썩함과 다시 가까워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이 앉아 계신 테이블로 갔다. 어머니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고 나는 벽에 걸린 그림이 멋지더라고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그림이 있는 쪽을 잠시 바라보고는 다시 메뉴판에 시선을 돌렸다. 무언가에 열망을 가진다는 건 아주 중요하다. 그 순간은 지극히 개인적이다. 당신에게 운명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다. 어떤 것이 당신을 끌어당긴다면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일단 원하는 목표물을 발견하면 그것은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당신 곁에 머물게 된다. 당신이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때를 기약하며 무의식 속에 저장된다. 반대로 무언가가 당신에게 예정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곧바로 당신과 상충하는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전혀 끌리지 않을 것이고 밀어내는 느낌이 든다. 당신 안에 뭔가가 움츠려드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나는 졸업을 앞두고 그 레스토랑을 다시 찾았다. 그 그림이 보고 싶어서였다. 사물과도 사랑에 빠질 수 있나? 내 안에서 가능성이 열린 느낌이었다. 나는 아직 그 그림에 용건이 많았다. 마치 로맨스 소설의 도입부 같지 않은가? 나는 그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밥을 먹었다. 언젠가 그 그림이 내 부엌에 걸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저 그림은 반드시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그 그림을 살 수 있을 거란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만 나온다. 21살의 멜 로빈스는 돈도 없는 주제에 그림 옆에서 밥을 먹었다. 미술 전공이었던 것도 아니고 화가도 아니었다. 그냥 가난한 대학생이었다. 설사 $3,000가 있었다 해도 그 돈을 전부 그림 사는 데 쓸 패기도 없었다. 그랬다면 아마 부모님 손에 반쯤 죽었을 테다. 더군다나 내 집엔 그렇게 큰 그림을 걸어놓을 곳도 없었다. 나는 백수였고 남자친구를 따라 뉴욕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참이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들다. 우스갯소리로 이 책에 필요한 예시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막혀 있었다면 이 이야기의 결말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스스로 부정적인 말을 던졌을 것이다. 넌 이걸 살 돈이 없어. 이건 시간 낭비야. 여기서 도대체 뭐하니?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나는 아마 그 레스토랑에 다시는 가지 않았겠지. 아무튼 그 그림이 내 마음속 스위치를 켠 게 분명했다. 나는 소리 없이 다짐하며 레스토랑을 나왔다. 마음속에 조용한 확신이 생겼다. 의욕이 솟아났고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자신감에 불을 지폈다. 언젠가는 그 그림을 가지게 될 거란 직감이 왔다. 그리고 오로지 그 생각만이 내 마음에게 허락하는 유일함이었다. 망상활성계의 작동 원리를 기억하는가? 스스로 무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행동 지침과 같다. 당신이 꿈꾸는 바를 절대 잊지 않는 이유다.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꿈을 이룰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둔다. 아니나 다를까 나는 그때를 기억했다. 이것이 자이가르닉 효과라 불리는 심리 코딩이다.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생각할 때 뇌는 그것에 주목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요라는 꼬리표를 달아 무의식 속에 저장한다. 아주 훌륭하지 않은가? 이는 곧 당신의 목표가 항상 마무리되지 않은 일로 마음속 저편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마음은 그것을 당신에게 상기시킬 기회만을 엿본다. 망상활성계는 세상을 유심히 살펴 당신의 무의식에 암시를 준다. 스스로 너무 늦었다고 말할 때조차도 꿈과 목표는 당신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에두아르도가 항상 배우를 동경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내가 항상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도 당신이 자동차를 사고 싶을 때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다. 당신은 차라리 잊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자이가르닉 효과 덕분에 마음은 그것을 잊지 않는다. 꿈을 대하는 태도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 그 꿈을 줬거나 아니면 꿈이 당신을 쫓아다니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다. 나는 그림 구매를 현실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생각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는 모습, 내 책상 서랍 속에 현금 봉투가 마련되어 있는 모습 등을 상상했다. 마침내 그 그림을 사게 됐을 때 느낄 기쁨과 전 주인과 악수할 때 손이 맞닿는 느낌도 상상했다. 심지어 내 얼굴에 번지는 미소도 느꼈다. 그림을 벽에 고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렇게 큰 그림을 안정적으로 제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그림을 내게 끌어오기 위해 시각화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현실화와 시각화에는 망상 활성계를 변화시키는 과학적인 작용이 숨어 있다. 물론 그것을 제대로 할 때만 효과가 발휘한다. 나는 그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할 일들을 작은 단위로 쪼개어 상상했는데 운 좋게도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었다. 대부분 현실화를 잘못된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다. 최종 결과만을 시각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현실화를 잘못 시도하면 중도에 좌절하기 쉽다. 최종 결과를 현실화하는 것만으로는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없다. 현실화를 제대로 한다면 꿈은 현실이 된다. 적어도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각화는 당신 머릿속의 그림과 일치하는 기회를 망상 활성계가 알아보게 한다. 그러나 시각화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려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렵고 귀찮은 일들을 해나가는 자신을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 행동을 시각화하면 그 행동을 완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과를 얻기 위해선 행동하라. 잠시 시각화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자. 만약 당신이 마라톤 참가를 현실화하기 원한다면 매일 그 꿈을 종이에 적어라. 하지만 결승선을 통과해 군중에 박수받는 모습을 시각화해서는 안 된다. 운동화 끈을 묶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라. 눈을 감고 정막 속에서 홀로 20km를 뛰는 기분이 어떨지 상상하라. 새벽 5시에 알람 시계가 울릴 때 몸이 느끼는 감각을 느껴보라.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니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을 때 밖으로 나가 빗속을 뛰기 시작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당신의 꿈이 성공한 사업가라면 통장에 찍히는 액수를 시각화하면 안 된다. 고객에게 영업 전화를 거절당할 때의 기분을 상상해라. 그리고 다시 수화기를 들어 다음 전화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그려보라. 당신의 꿈이 사랑 넘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과거에 안 좋게 끝난 관계의 패턴을 제거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는 모습을 상상해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멋진 꿈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꿈이 현실이 될 때 그 순간에 당신의 존재는 완벽하게 준비된다. 20km 마라톤을 뛰는 날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새벽 5시에 영하 10도일 때, 당신은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평불만 늘어놓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 순간을 시각화해 익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은 거울 속 자신에게 하이파이브 한 뒤 20km와 영하 10도라는 현실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설 준비를 할 것이다. 나의 경우엔 그림 구매를 위해 필요한 상황을 단계별로 상상함으로써 가능성을 새겼다. 어느새 그 그림은 내 무의식 저편으로 사라졌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에서 줄곧 일하다가 로스쿨을 다니기 위해 보스턴으로 갔다. 그러다 뉴욕에서 남편을 만났고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결혼 후 남편의 직장 문제로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갔다. 몇 년이 지나 남편이 버몬트로 단풍놀이를 가자고 했을 때 갑자기 그 그림이 생각났다. 나는 남편에게 거의 10년 전에 본 그림을 묘사했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에 가서 그림이 아직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여행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 그림을 다시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힘이 났다. 그 그림은 내 무의식에 저장되었다가 마법처럼 내게 돌아오는 길을 찾아온 것이다. 너무나도 흥분됐다. 우리는 모두 이런 기분을 알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점점 가까워지는 기대감 말이다.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 나는 내 몸에 흐르는 에너지를 느꼈다. 레스토랑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의 그림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우자 오감이 바빠졌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입구에 걸려있는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마음에 둔 그림과 같은 화가가 그린 것이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남편의 손을 부여잡고 그를 식당 구석구석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림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 순간 가장 놀라웠던 건 남편이 나보다 더 실망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괜찮았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림이 아직 거기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놀랄 일이 아닌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하이파이브 정신은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는다. 나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어차피 돈도 없는데 뭐. 이건 그냥 내 평생의 위시리스트 같은 거지. 그걸 사려면 아마 40년쯤은 걸릴 텐데 그때쯤이면 그림 주인이 늙어 죽지 않았을까? 그럼 그때 가서 누가 샀는지 찾아보면 돼. 그렇게 그 그림은 다시 무의식 속에 저장됐다. 우리는 허름한 집을 매입했고 아이도 가졌다. 그리고 1년 후 내 생일날 남편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내가 새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돈을 각출해서 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내게 수백 달러가 담겨 있는 봉투와 축하 카드를 건네며 내가 원하는 것을 사라고 했다. 분명 실용적인 물건을 사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나는 그림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머릿속엔 그림밖에 없었다. 사실 몇백 달러로는 어림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나만의 그림도 아니었다. 그 화가의 그림은 지난 10년 동안 아주 유명해져서 미국 전역의 미술관에 전시됐다. 하지만 열린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흘러가도록 놔둔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주어지는 돈은 기회를 의미했다. 그림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한 이유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림 찾기를 그만두라고 나 자신을 말리지도 않았다. 의욕만 살아 숨쉬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마치 100만 달러를 쓰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레스토랑에 전화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 거기 있었거든요. 아마 수년간 걸려 있었을 텐데 문을 눕혀놓은 정도의 크기였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요. 그 작가님의 그림은 꽤 자주 교체되는데 아마 제가 여기서 근무하기 전에 그림이 교체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쨌든 셰퍼드 선생님은 그 그림의 행방을 아실 거예요. 셰퍼드 선생님이요? 갈 셰퍼드 작가님을 아세요? 물론이죠.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나는 그 작가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소통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전화번호가 내 손에 있다. 도대체 뭐라고 말하지? 난 당장 그림을 살 형편도 못 되는데 다시 스트레스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린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마음이 다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행동을 낳기 때문이다. 나는 갈 셰퍼드에게 연락하는 것을 계속 미뤘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며칠 동안이나 생각했다. 남편은 전화했냐며 여러 번 나를 닥달했다. 나는 전화할 수 없는 구실을 끊임없이 만들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무서웠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였다. 나는 교양 있는 구매자와는 거리가 멀었고 화가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더 익숙할 것이다. 나는 화가가 나를 좋아하기를 바랐다. 멍청한 말을 하거나 망신을 당하면 어쩌나 두려웠다. 남편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는 내게 전화기를 건넸다. 지금 당장 화가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자기가 대신 걸겠다고 했다. 그는 화난 표정이었고 그건 그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전화 신호음이 몇 차례 울리고 화가가 전화를 받았다. 운이 좋게도 그녀는 그리 놀라지 않았고 내가 망신을 당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우리는 서로 통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작품을 왜 좋아하는지 물었다. 평소에 남편이랑 등산을 자주 가는데 가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요. 그럴 땐 다른 누군가도 내가 보는 이 풍경을 보고 있을까 궁금해지곤 하죠. 그런데 선생님의 작품이 제 의문에 답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말도 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어요. 레스토랑에 제법 오래 걸려 있었죠. 그리고는 그림을 자세히 묘사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있잖아요, 멜. 나는 수년 동안 버몬트의 풍경화를 수백 점이나 그렸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림이 어떤 건지 대충 넘겨짚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같이 식사라도 하는 건 어때요? 레스토랑에 걸려있는 그림들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려줄게요. 거기에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으면 제 작업실로 가요. 제가 작업 중인 그림들을 보여줄게요. 한 달 후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녀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맞아주었다. 우리는 레스토랑에 걸린 그녀의 작품들을 둘러보았고 그녀는 각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었다. 나의 흥분은 서서히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 중 어느 것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음식을 주문한 후 화가는 나를 바라보며 내가 평생 못 잊을 말을 했다. 이제 자리에 앉았으니 본격적으로 얘기할게요. 그 순간 레스토랑의 소음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당신이 그 그림을 설명했을 때 저는 무슨 그림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어요. 멜, 사실 저는 당신이 어떤 그림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때 그녀의 남편이 끼어들었다. 이 사람이 당신과 통화한 후 어땠는지 보여주고 싶네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더군요. 화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제 평생에 같은 풍경을 그린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당신이 찾는 그림이 그중 하나였죠. 하나는 레스토랑에 판매용으로 보내고 나머지 하나는 제 작업실 창고에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는시우를 붉히며 말했다. 당신이 10년 전에 봤다던 그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아직도 창고에 있어요. 다시 꺼낸 적이 없거든요.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죠. 그 그림은 당신 것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을 직감하고 있었던 듯 경외감에 휩싸였다. 다 같이 그녀의 작업실로 향했다. 작업실에 들어서자 내가 찾던 그림이 이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작업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그림을 바라봤는지 모르겠다. 나는 남편을 올려다보았고 그는 내 마음을 읽은 듯 셰퍼드에게 물었다. 작가님, 이 그림은 얼만가요? 멜이 산다고 하면 $500에 드리죠. 멜을 위해 이 그림을 그린 것이 분명하니까요. 나는 기쁨으로 벅차올랐다. 그림을 보는 것과 소유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 그림은 이제 내 것이 되었다. 내가 해냈다. 나는 11년 동안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도 된다고 내게 허락했다. 항상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었다. 꿈을 향해 쉬지 않고 걸어갔다. 나는 나를 믿었고 마음이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도왔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기쁨과 동시에 맥이 풀리는 듯한 피로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왜 맥이 풀렸을까 생각해 본 결과 그건 감정적인 피로감이 아니었다. 심리적인 피로감이었다. 11년 동안 머릿속에 이것은 중요하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것이 마침내 임무 달성으로 표시되어 풀려났다. 마음은 자신의 임무를 달성한 것이다. 그 그림은 내 마음 한편에서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은 내게 아주 커다란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림을 가지고 그녀의 작업실을 나왔다. 우리 집에서 그림을 걸 수 있는 공간은 침실밖에 없었다. 액자도 없어 벽에 그냥 고정했다. 액자를 사서 넣으려면 또 1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게 분명했다. 지금 그 그림은 부엌에 걸려 있다. 나에게 그 그림은 믿음의 힘을 증명해주는 증거물이자 이를 상기시킨다.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을 격려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라. 나는 그 그림을 갖기까지 11년이나 걸렸다. 그리고 이는 비단 그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싶던 그림이 버몬트 풍경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나를 목적지로 이끄는 이정표였다. 나는 그것을 하늘의 커다란 화살표라고 생각한다. 20년 후인 지금의 내가 있는 삶의 장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 말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흩어진 삶의 점들을 이을 수 있다. 진정한 예술은 현재의 순간이 미래에 다가올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 신뢰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신의 능력 그리고 만물의 신성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오늘 밤 술집에서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 못할 수도 있고 베스트셀러 순위 진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원했던 석사 과정에 입학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그것을 원할 때 바로 얻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 의구심, 체념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끌어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꿈은 당신이 뭔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법을 가르쳐 준다. 무슨 일이든 해내는 자신의 능력을 믿도록 가르친다. 그러니 믿어라. 이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자신을 믿어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자신을 응원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보살펴라. 매일 아침 자신을 마주보며 미소 짓는 시간을 가져라. 이 아름다운 생의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이 마법처럼 완벽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이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하이파이브하며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너를 믿어. 사랑해. 이제 멋진 일이 일어날 거니까 포기하지 마.